이어서 패널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네 분 패널 모시고 강의에서 앞에 발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패널 토론 시간에는 통역자로 양평자유발전교과학교 예비 상급 교사이자 현재 공통교양이라는 과목으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은희 선생님이 통역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가벼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좀 노련한 진행을 보이고는 싶은데요. 머릿속에 지금 가벼운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있고 하니 곧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박규환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점은 이 점이었습니다. 박규환 선생님께서 인지학과 현대사상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인지학이 보여주는 이 이론론이란 우리의 지혜 전통에 이미 녹아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인지학과 영학은 과학을 포함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과학 또한 인지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지학으로 과학을 설명한다. 그것이 사실 탁 와닿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박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와 과학이 대립한다. 그 명제가 오히려 더 저희에게 자연스럽고 친숙하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 전통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혜 전통과 어떤 우리 동양의 어떤 전통 문화와 인지학의 만남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이해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를 통해서 과학도 설명하고 인지학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약간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까요? 혹시 유재한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한 건데 왜? 네. 선생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면 박규환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예. 금방 사회자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사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고 많은 강의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짧게 요약해 달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짧게 말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플라톤의 다면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톤 다면체가 5개가 있는데 왜 5개인가 하면 동서남북에 하나씩 배치하고 중앙에 하나 배치해서 5개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해당하는 데다가 8면체를 배치하고 남쪽에 4면체, 또 서쪽에는 6면체, 북쪽에는 20면체를 배치하고 중앙에 12면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고대 그리스 사원 소설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20세기 중반 이후에 어떤 기초 광물질들의 입자들이 원자 분해를 해보니까 플라톤 다면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8면체, 동쪽에 있는 8면체는 특정 광물의 입자가 그 8면체를 띠고 있더라고 하는 게 이제 20세기에 밝혀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플라톤 다면체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어떤 광물들하고 이 다면체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교과서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플라톤 다면체를 중학교 1학년이 배웁니다. 근데 이게 왜 사원수하고 연결되는가는 안 배우고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슈타이너의 색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색과 음의 도덕적 체험이라고 하는 아주 알쏭달쏭한 명제가 나옵니다. 그 명제 속에서 괴테 색채론을 재해석하면서 색채환을 확장시켜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과 빨주노초 파남무라고 하는 색채환을 연결해서 그것이 인간의 어떤 감정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용음악가 아이들이 아예 이거를 프로그래밍 해놓은 앱을 써가지고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슈타이너가 100년 전에 했던
인지학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서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현재는 과학의 이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못 가르쳐 줍니다. 과학은 그 원리를 밝힐 수가 없어요.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동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써먹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통한다는 것은 실제다. 그러나 그 원리에 대한 이해는 과학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막혀 있다라고 했던 그 슈타이너의 얘기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사례를 든 거고요. 플라톤의 다면체가 제가 여기서 많은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플라톤의 다면체는 4원소로 치환이 됩니다. 4원소는 우리의 오행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행은 또한 인지학의 사학 구성체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학의 사학 구성체는 탄소, 산소, 수소, 헬륨 같은 어떤 원소 개념들로 치환이 됩니다. 근데 원소 개념에는 영과 혼의 작용이 빠져 있습니다. 사구성체 개념은 물질 개념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힘,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왔을 때 혼적인 작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르지만 슈타이너가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실제 감흥이 일어나도록 이끌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을 복잡한 기계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AI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고 우리 내에서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보 지식을 축적하고 전달하는 것하고 구별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지학은 전혀 과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 플러스 영적인 우주적인 힘과 혼적인 인간의 어떤 고유성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예를 들어 달라고 해서 그 개념, 기본 개념들이 상호 호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로 예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규현 선생님께서 듣고 보니 정말 그동안 많은 자리에서 하셨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네, 박현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는 또 제 분야에 관련해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슈타이너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제 정신과의 큰 인물이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는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물질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을 의사가 다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익숙했던 물리적인 용어나 화학적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그런 이론들을 심리적인 이론들을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프로이트도 어떤 면에서는 현대 과학, 방금 전에 박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현상은 묘사하지만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프로이트를 공부를 하고 그 밝혀져 있는 현상들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슈타이너를 거기에 덧붙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슈타이너가 단어만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프로이트가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프로이트의 이론이 슈타이너에 의해서 훨씬 더 자세히 설명되고 풍부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뭐 의학 전반적인 면에서 말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의학의 한 분야가 이제 조금 전까지는 이제 얼터너티브 메디슨, 대체 의학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펑셔널 메디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기능 의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그런 어떤 의학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 의학이. 정신과 영역에서도 비판 정신의학이라는 것들이 또 최근에 대두가 됐는데 그것도 기존의 어떤 현대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말하자면 슈타이너 방식의 그런 시각을 점점 도입하려는 것들이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약이 오랫동안 써보니까 효과가 입증됐다. 그런데 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모른다라는 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리튬 같은 약이 그런 약인데요. 리튬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물의 한 종류죠. 그것이 조울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지만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의학이 다루고 있는 영역,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현대 영역 과학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 충분히 넓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박경 선생님이 그 플라톤 다면체와 광물들을 연결하는 그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런 작업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튬 같은 경우도 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학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것이 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해석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할게요. 짧게. 이번 저희 아카데미의 주제가 상급반 특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 해당하는 게 청소년 교육, 애들러이선트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1921년에 있었던 슈타이너의 강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슈타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에게 100가지 원소의 집합으로 인간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기계라고 가르치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100가지 원소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자기 기분이 왜 이렇게 흐르는지, 자기의 생리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그 원소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없다. 즉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삶이 떨어진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사구성체에 대한 상을 가지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서도 자기의 몸에서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실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벌써 하셨습니다. 유교적인 개념으로는 바로 이런 것을 근취재신이라고 합니다. 근취, 재신, 원취, 재물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가까이에는 네 몸에서 진리를 구하고 멀리 가봤자 주변과의 관계에서 구하면 진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세상과 내가 동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실감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매개로 실감할 수 있을까? 동양은 그런 것을 음양오행 같은 질서를 가지고 청간지지 같은 질서를 가지고 그 실감의 매개 인식 틀로 삼았던 것이죠. 인지학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지학적 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에트라 아스트랄의 작동으로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세상과 자신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실감하면서 자랄 수 있고, 이거야말로 자연과 우주와 인간이 연결되어 있고, 이거야말로 영이 실체한다는 어떤 감흥을 인간에게 줄 수 있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 두 분 선생님 말씀에서 제가 내용을 조금 저에게 다가온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은 결국에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경험으로부터 길어낼 수 있어야 그것이 실제 의미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 저절로 현재화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경험과 체험에서 그것으로부터 지식이 끌어올려져야 한다면 현재화되지 못한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경험, 체험과 동떨어진 지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방금 슈타이너의 말씀을 인용하셨듯이 아이들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이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제가 스티브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스티브 선생님과 식사를 하는 한 자리에서 스티브 선생님께서 미국 다코다 주에 있는 어떤 인디언 발도르프 학교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현지화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스티브 선생님께서 그 학교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또 미국의 역사에서 어떻게 현지화를 해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그것을 통해서 약간 갈피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So I will tell the story of the Lakota Waldorf School because that's more interesting. You can say. 방금 이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다코타 주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So in the early 1990s, do you think people know about Native Americans and who the Lakota Yeah. are and so on? They already know. Yeah. Okay. So in the early 1990s, some Lakota elders wanted to start a school that had a spiritual foundation that they could use to that was artistic and that had a non-hierarchical administrative structure. Is that okay to translate? Okay. And so they went to do research in those three different areas: artistic education, spiritual education, and non-hierarchical administration, because their tribal ways are not top-down bureaucracy or US government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y went in three different directions, and at the end of each direction they heard this strange words, Waldorf education. They had never heard of it before. And so truly they got on an airplane and flew to Germany or Switzerland, not sure which, and learned as much as they could about Waldorf education. Returned to the reservation. The Pine Ridge Reservation in South Dakota is the poorest county or government territory in the United States. Far poorer than anything you see on American TV or anything like that. It is, and the Lakota language and culture were in danger of dying out. And that is why they wanted to start the school. So they didn't start it to copy Germans or to copy white Americans. They did it to save their myths, their traditions, and their language. So at the school, they don't teach German or French or Korean. They teach Lakota language. And they don't teach Christian or Jewish Bible stories. They teach Lakota creation stories and myths. And maybe that's enough for now.
1990년대 초 정도에요. 라코타라는 미국의 한 주의 원주민들이 발도르프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열고자 했는데요. 처음에 학교를 열 때는 영적 기반에 있는 학교를 열까, 혹은 예술적인 학교를 열까, 혹은 위계적이지 않은 좀 수평적인 학교를 열까, 세 가지를 고민해봤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세상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이상한 단어 하나를 들었는데 그것이 발도르프 교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단어였는데요. 그 단어를 듣자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독일 혹은 스위스 정도에 가서 발도르프 교육을 가장 많은 한 배워왔다고 합니다. 다시 그 주에 돌아왔는데요. 라코타 주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TV에서 미국에 대해서 본 것 중에서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난한 학교였습니다. 가난한 주입니다. 라코타 주는. 그리고 라코타 주의 언어 그리고 문화가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라코타 학교를 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독일을 따라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백인을 따라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라코타 원주민만의 신화, 전통, 언어를 살리고자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독일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닙니다. 라코타 원어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치고요. 또 기독교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주이시를 가르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라코타 신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Do you want more? I don't know if 아, I've visited. I can describe it, but that's the story. 라코타 인디언들이 보호구역 안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신화를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세웠던 발도르프 학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 전통 문화를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서 현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이 질문은 제가 유재현 선생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발도르프 교육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어떤 사례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하실 수 있으면. 예, 맨 처음부터 발도르프 교육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일반 교육, 뭐 나라에서 하는 공교육 그런 거나 아니면 민간 그런 유치원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양평에 들어오면서 발도르프 교육을 만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발도르프 인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발도르프 그 방법론 그런 수업 방법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었던 교육이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 그 교육을 시작할 때 제일 가장 처음에 했던 게 절기 교육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엔 절기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절기 공부를 해 나가면서 뭐 삼진날도 있고 단오도 있고 6월 유두도 있고 칠석도 있고 9월에 우리는 추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계절 축제하고 자연의 흐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이 너무나 풍부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찾고 놀고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 안에는 놀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음식도 있고 그리고 그 물건들 기념 물건들 이런 것들을 수공예로 만들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의미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 동화를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정도까지도 옛날 이야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찾는데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문화는 아주 오래된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그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심청전이라거나 혹은 요번에 아카데미 때도 나왔었던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견준 나무도령 이야기나
혹은 연희와 버들립 소년이나 아니면 많이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이런 동화들을 인지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참 우리 역사 속에서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풍족해요. 그림 형제 동화집도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 전래 이야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정말 좋은 거는 놀이들이에요. 전래 놀이, 손가락으로 하는 놀이,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놀이가 사실 굉장히 풍부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독일 것들도 배워요.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독일의 발도르프의 교수 방법론이나 그런 것들을 접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놀이들도 사실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작업들은 우리가 정말 섬세한 게 있고 수공예 정말 잘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각과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화 이야기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고 스테판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방법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알겠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임 중에는 작은 뭐 동화 연구 모임도 있고 수공예 모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인지학은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또 어떤 그게 뿌리가 되는 거니까 그 뿌리를 알면 거기서부터 방법론들은 가지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고 현지화라고 하는 주제가 학교에서도 되게 더 많이 또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찾기에. 뭐 그것도 유아에 있어서도 하나의 과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또 너무 그 좀 다른 종교색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미국의 경우 그 학교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양평자유학교에서도 이 현지화를 어떻게 구현해 가시는지 그것이 우리 교육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아주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테판 선생님네 학교와 그리고 양평자유학교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스테판 선생님의 학교에서 어떻게 현지화를 구체적으로 You can tell them. 잘 모르겠습니다. Rather than speak generally, I will give two tiny examples that I hope kind of point the way. One is this man W.E.B. Du Bois, who I talked about this week. I don't need to look elsewhere for a person who lived and thought and influenced the world somewhere else. I can find him. His birthplace was about 2 kilometers from my house. So in history, that's one example. And it's not that I'm teaching local history, it's that I'm teaching US and world history, but beginning with someone important to where I live. And now I forgot the second one. So one of Steiner's, I would say, most important educational principles is the idea of the inner freedom of the teachers, and which we can call teacher autonomy. I don't know if that translates. And so when possible, instead of telling each teacher what to teach, I ask each teacher, what would you love to teach? And so we have had some amazing courses that no one would think of
if we hadn't asked that simple question. 저는 이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답하기보단 작은 두 가지 사례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여름 아카데미 때 다루었던 W.E.B. 두보이스라는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저는 제가 다른 곳에 살면서 또 다른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을 찾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두보이스가 제가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의 역사나 미국의 역사만을 다루는 시간에서 두보이스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세계사를 다룰 때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까이에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에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이 현지화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요. 슈타이너가 말했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선생님의 내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기를 제일 좋아하는지를 각 선생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스티브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발도르프 교육 과정의 하나의 원칙인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원칙이 떠오릅니다. 그런 원칙들 때문에 우리는 동네학부터 시작해서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처에 있는 두보이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세계사라는 것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게 그렇게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 역시 현지화를 핵심 교육의 원칙으로 삼아서 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박기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혹시 스티브 선생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One more thing quickly. Yes. The idea of localizing Waldor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problematic compared to the conversation I hear here in Korea or that I know of on the Lakota reservation, because it's a mix of many cultures, and many of them are colonizer cultures, and so there is not among the whit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r even the black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 deep historical cultural tradition. And so it's a different problem in a way. 현지화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자면요. 미국에서 발도르프 교육의 현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주 여러 문화가 혼합된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그 문화의 일부는 식민 지배한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개교의 거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지화였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현지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실제로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역동농업하고 후민정음에 기초한 문자지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척하고 개발하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절기축제하고 관련해서 사실 절기축제를 왜 하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계절의 기운을 충분히 느끼고 그 계절의 기운에 따른 인간의 삶의 양식,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생활 양식, 어떤 감성의 변화, 어떤 생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절기축제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기축제의 종교적인 의미도 얼마든지 담을 수 있고, 문화적인 의미, 또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인 의미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절기축제고, 모든 교육에서 절기축제는 다 사실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이제 현지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통적으로 24절기에 크고 작은 축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발도르프 쪽에 입문을 하고 나서 조금은 놀랐던 게 크리스마스는 중요한데 동지는 도외시하더라. 부활절은 중요한데 예, 역시 뭐 저기 저 뭡니까? 갑자기 왜 부활절 때 부활절이면 단오 가까울 때 삼지 예, 삼지 이런 거는 도외시하더라. 그럼 이제 오히려 그 미카엘마스 가을에 있는 뭐 이런 거는 챙기면서 한가위는 도외시하더라. 이게 우리가 근대에 좀 뭔가 상처받은 근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우리 절기에 대한 어떤 외면이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외면이라고 하는 이거 이 가장 가까운 현상부터 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양평자유학교에서는 절기 축제를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챙기는 절기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 축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 교사님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Time or no time? I can add one thing. If 그러면 there's time. 스티브 스님께서 So this is a small part of my research in the history of Waldorf schools, because of course Germany in Steiner's time was largely Christian, not entirely, but largely Christian. So the festivals that they had were Christian festivals. But Steiner's work on festivals does not appear in his educational work. There are about 300 education lectures, and they don't talk about the festivals at all. It's assumed that the festivals will be the community festivals. Steiner himself, I don't think, ever intended that that Waldorf education would become a new way for Germany to colonize the world. That's enough. Oh, sorry.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요. 박규현 선생님 말씀에 이것은 제 연구의 일부인데요. 발도르프 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슈타이너가 살았던 독일 시기에는 그때는 크리스천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가 말했던 축제도 크리스천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슈타이너는 이 축제를 발도르프 교육과 연결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연결시킨 건 우리들이 가정한 것입니다. 저는 슈타이너가 그것을 의도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슈타이너는 우리가 그 독일의 그 계절 축제를 사람들이 다 식민지처럼 다 그것을 답습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받은 질문이 있으니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절 축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전통적인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이제 스티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심스러운데 많은 독일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당연히 부활절 그리고 어떤 크리스마스 그리고 할로윈 이런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축제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할로윈을 왜 먼저 그 문화에서 길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문화적 행사로 자리 잡았죠. 크리스마스가 그 시기에 있는 이유는 간단한데 그때가 서양 기준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해는 어떤 모든 생명과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는 종종 신과 또 영성과 동일시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지 때는 해가 가장 짧습니다. 그 말은 신이 잠들고 동지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영원한 순환 속에서 점점 더 생명이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크리스마스라는 크라이스마스로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것을 동지제로 기념하는 것에는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절이라든지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부활절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삼지 행사와 학교에서는 삼지 행사로 물론 영어 시간에는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할로윈 시기에는 중량절을 기리는 때도 있었는데요. 할로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귀신 분장을 하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가장 그때로부터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힘이 가장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 분장을 한 행사를 서양에서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도 동양 전통에도 중량절이 있습니다. 중량절의 의미는 음력 9월 9일 9라는 숫자가 가장 힘이 강한 숫자죠. 그런 숫자가 인간에게 들어올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중량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도르프 학교에서 하는 축제와 동양의 축제를 비교할 때 저희 학교에서는 이것이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량절을 기념하더라도 또 삼진날을 기념하더라도 단오 그리고 동제를 기념하더라도 발도르프 교육이 의도한 바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학철 선생님께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닌데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가 세 가지인데 먼저 현대화, 그 다음에 현지화, 세 번째가 바람직한 국제 연대 이렇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데미에서 스티븐 선생님께서 양극성을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 주제는 현대화라는 것은 시간적인 양극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과거의 인지학과 현대 과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양극성을 극복하는 것이죠. 서양과 한국 문화. 이번 포럼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제가 찾는다면은 저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어떤 발도르프 문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발도르프 문화에서 무언가 또 다른 쪽으로 변화해 나가자는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테반 선생님의 비유를 들자면은 양평학교가 바라보는 기존 발도르프 문화는 마치 꽁꽁 얼어붙어 있는 아리안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는 쪽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은 마치 양평학교가 야생마처럼 날뛰는 루시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평은 루시퍼? Two Lucifers. Now I'm scared. 양평은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쪽에서는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떠오르는 거는 공자가 말한 중용이 떠오릅니다. 제가 박규현 선생님처럼 뭐 동양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중용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멈춰 있는 양극의 중간에 멈춰 있는 정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중용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만약에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은 저쪽 끝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액티브한 상태를 저는 균형이라고 중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와 밸런스를 아주 액티브하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이 그런 조화와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공자의 얘기를 이제 조금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드렸지만 아마 슈타이너도 양극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은 마치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발도르프계의 어느 한쪽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고 또 어느 한쪽은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게 양극성인데 슈타이너가 말한 루시퍼와 아리안의 그 대립을 이야기했다면은 슈타이너는 분명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그 슈타이너에 대한 어떤 지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슈타이너가 어떤 식으로 양극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지. 선생님들께 어떻게 생각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저기 약간 둘러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김학철 선생님 말씀하신 구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루시퍼 아리만이라고 하는 양극성으로 두고 또 다른 어떤 중용과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용과 균형을 자처할 또 다른 누군가 문제를 우리는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슈타이너 말을 인용하자면 슈타이너도 중용을 충분히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루시퍼와 아리만 사이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국의 신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국의 신성이 발휘하는 힘이 바로 의지감성 사고에서 사고의 영역이다라고 슈타이너 얘기했었어요. 사고가 별게 아니라 바로 이 양극성을 포함해서 하모니와 조화, 뭐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계를 이론적으로 종합 사고할 수 있는 힘, 그걸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 사고가 어떤 지구에 가능하고 그 지구에 가능한 그 사고를 추동하는 신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사상적 구현을 인지학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학 그 자체 외에 별도의 중용을 슈타이너가 설정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지학적인 어떤 기본 정신과 취지에 충실한 것이 바로 중용이고, 근데 이를테면 발도르프 학교가 어떤 문화적인 이유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것을 도그마화한 것과 그걸 지적하는 것을 두 개의 극으로 보는 것은 조금 설정에 무리가 있다. 한쪽은 슈타인의 취지를 살리자는 쪽이고 또 한쪽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근거를 인지학에서 찾는 거를 제시를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평면에 놓고 양극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극성의 조화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양극성의 조화는 별도의 방법이 아니라 실은 인지학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우리에게 꼭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스티브 선생님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So, boy, my understanding, I would have to go back and see if I can find specific references,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by the Christ, Steiner means not just the historical being that belongs to a specific religion, but an existence, just as Lucifer is an existence and Ahriman is existence, which is to say possibly a set of powers, not just a being you can paint a picture of, and that the phrase that would summarize that, which I use when I translate things for people who are not Christians, is the truly human. So what balances the polarity? The truly human. And yeah.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저도 제 연구를 조금 다시 살펴봐야겠는데요. 슈타이너가 말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종교와 연관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아리만과 루시퍼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이것을 어떤 인간에 빗댄 또 어떤 인간처럼 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 양극선 사이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이것은 진정으로 인간일 때 우리는 그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패널 토론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꼭 물어봐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한번 스티브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급 학교에서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의 발도르프 학교 특히 또 버크셔 발도르프 하이스쿨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t's very simple. There are many jobs and roles in the world today for which you must have a degree,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being a teacher. And so, if my destiny or karma is to be a teacher, then in the United States I have to get a degree. And so, I would say that we really look at preparation for university not as I don't know what, an industry, but as the possibility of fulfilling destiny for human beings. Not that every student will necessarily go, and we just work and work to find a way to do that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dehumanizing our students, because the normal route to university is dehumanizing. 이 대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직업이 꼭 학위가 있어야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되려면 학위가 꼭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까르마나 운명이 선생님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꼭 학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입 준비를 어떤 산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 인간 존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찾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죽이는 방식으로 자꾸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스티브 선생님이 교육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카데미 기간 내내 어떤 바람직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참 훌륭한 발도르프 교육이다. 이기 이전에 이것은 참 훌륭한 교육이다. 그리고 이것은 참 인간에게 있어서 훌륭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스티브 선생님의 답변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네, 지금부터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짧게라도 여기 계신 분들과 질의응답을 잠깐이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네, 그러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질문을 먼저 다루면 될까요? Sorry. So, thinking about what I said during the academy and just now, oh man, sorry, I'm tired. I have to come back to it. Yeah. 네, 조금 피곤하셔서
할 말이 있으셨는데 잠깐 잊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Yeah. Move on.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다시 또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네, 돌아오셨나 봅니다. Thank you. What's the opposite? Anyway, I don't think that what my Waldorf school, I think my Waldorf school is doing what we think is good for us and our community, but I think that any group of people can start a school for any purpose. So you could have a perfectly good Waldorf school that is very clear they are not doing university preparation. There is one Waldorf high school in the United States that does only performing arts preparation in Colorado. So they have to take other academic subjects to get a high school diploma, but they are not preparing for university unless it's music and dance and instrumental music and performing arts and acting and so on. So the mission can be as wide as you like. It doesn't have to be one thing or the other. It should just be conscious. 제 학교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저는 저희 학교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든 한다라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학교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완벽한 발도르프 학교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입을 준비하지 않는 발도르프 학교도 열 수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콜로라도에는 오직 예술 과목만 준비하는 발도르프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춤, 연극 등 예술 과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발도르프 학교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학교를 세우기 위한 목적은 아주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은 단 하나만 설정되는 것은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것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전 질문으로 받았던 질문을 한번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슈타이너의 사상 중에서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는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슈타인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리상으로는 없습니다. 원리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지식의 내용으로는 많습니다. 예, 지식 어떤 데이터 인포메이션이라는 거하고 프린스플 원리라고 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관점과 원리에 있어서는 100% 동의하지만 그러나 100년 전에 독일인이고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가 살았던 역사, 문화, 자연적인 환경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다시 말해 슈타이너는 모든 다른 우리의 어떤 그 조상 선현들하고 똑같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무오류의 신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도 그 시대에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과 또 제약이 분명히 있었고 그로부터 나오는 어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부분적인 의견이나 또는 혹은 단편적인 지식들을 저는 자료들에서 확인할 때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선의의 어떤 관점과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원칙, 원리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because of our history, many of Steiner's remarks, at least in translation, about people with darker skin and Jewish people are looked on kind of with horror and despair, and have to be kind of pushed away in order to embrace what's good.
특히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슈타이너의 그 작업물들을 번역해서 들여올 때 흑인이나 유대인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꼭 어떤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오류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서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발도르프 학교는 학생이 먼저인가, 교사가 먼저인가, 부모가 먼저인가? 네. 무슨 뜻인지 이렇게 딱 정리되는 질문 아니지만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Children. 네, 아이들입니다. 혹시 유재현 선생님께서도 여기에 보태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똑같아요. 저도 스테판 선생님이랑 그냥 학교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때때로 교사가 뭐 교사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혹은 동료 교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좋거나 그러나 가장 그 핵심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얘기해 보자면 교실은 하나의 성전과 같다. 예, 교실에 들어설 때 성전에 들어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이들이 나를 깨어 있도록 계속 만들어 주죠. 거기서 오는 관계. 그러면 이제 저희는 유치원이니까 에테르체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데 그 안에서 가끔씩 이런 질문 받아요. 교사는 그러면 어디서 힘을 얻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 종일을 지내고 나면 나의 힘은 어디서 받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나와요. 근데 사실상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조금 더 달라진다면 그리고 아이들의 중심에 놓는다면 아이들의 에테르체와 나의 에테르체가 서로 교류하는 그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실은 그렇게 에테르를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발전해 가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관계인 그런 성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지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현지화에 있어서도 교육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그냥 우리나라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풍부한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것은 이런 거 속에서 이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좀 그런 시각을 좀 덜 가지기가 좀 어려웠던 것 그것이 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 예.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간다면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는. 예. 교사, 학생, 부모 중에 누가 먼저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전에 박규현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물론 아이가 먼저죠. 그런데 박규현 선생님이 하신 또 다른 대답이 저는 인상적이어서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아이고 하지만 가장 책임이 무거운 것은 교사다라는 말씀이 저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 직업병처럼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이 슈타이너의 이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불합리성을 느끼고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까 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세 구성체 학교, 교사, 부모 이게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아이가 먼저이고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이유에는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은 당연히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말들 중에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올 것이니까. 만약 그 교회가 그 가르침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하지만 그건 엄격히 말하면 예수의 불합리성은 아니죠. 그 교회의 불합리성인 거죠. 뭐 마찬가지로 뭐 신도와 뭐 성직자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은 아이들에게서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갈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 이 말씀은 참 100년 전 슈타이너가 발도르프 학교를 세웠던 그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박규현 선생님께서도 덧붙일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거가 가장 중요할까요? 현재가 가장 중요할까요? 미래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하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인류의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과거로부터 온 거겠죠. 그리고 현실을 책임져 나가는 어떤 자아체의 행동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현재일 겁니다. 저는 부모, 아이, 교사의 관계는 실은 먼저를 따지기 이전에 삼위일체 종합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같이 가졌을 때 비로소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삼위일체의 종합을 이루어내는 책임주체로서 학교에서 아이를 위해서 교사가 정말 그 책임주체로서의 자아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 책임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권위나 권한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순간 그 교육은 성립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권위는 발도르프에서 부드러운 권위라는 말도 쓰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적이고 자발적인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을 권위라고 보지 어떤 권한과 제도로서의 어떤 권력, 다른 이름으로는 권력, 다른 이름으로는 관리, 다른 이름으로는 권위주의 이런 거는 진정한 의미의 권위의 반대말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충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삼위일체의 자아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책임감을 자처할 때 학교가 정말 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네, 혹시 마이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윤희생 이거 좀 예,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에서 질문 드린 부분도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이들, 학부모, 교사. 그 중에서도 제가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교사와 학부모. 자, 예를 들었을 때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상급반이 만들어져서 아이가 대학까지 이제 대학을 올라갈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시 대치동으로 보내가지고 무슨 학원을 또 보내야 되나?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학부모하고 선생님의 역할을 자꾸 여쭤보는 것이 학부모님 자체가 발도르프를 이해하고 슈타이너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영원한 숙제로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저는 단언코 학부모가 먼저 받아야 되고 선생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돌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2022년에 한국의 바람직한 융합 방법이고 현지화하고 국제 교류에서 필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너무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먼저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그 질문은 끊임없이 괴롭힐 거란 말이죠. 죽을 때까지 발도르프와 상관없이.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조금 토론답게 포럼이니까 좀 질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양평학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박현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100% 동의하는 입장에서 이어서 얘기하자면
주류 제도권 발도르프하고 양평학교하고 다른 점은 제도권에서 안 하는 걸 무언가는 하잖아요. 지키려는 건 지키려고 할 것이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 발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주도권에서 어쨌든 소수가 되어버렸잖아요. 현실상 보면. 그러면 그 이유는 저는 우리 박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100%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존중하는 건 선생님들 교육이에요. 선생님들 교육. 아카데미를 열어서 선생님들 자체를 양평학교 내에서 육성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힘이다. 이 자체가. 근데 저는 더불어서 물론 하고 계신 줄 알아요. 학부모님도 어느 커리큘럼을 100% 만들어내서 그걸 이수하지 않으면 차라리 저는 토론이니까 조금 화두를 던져드리는 거죠. 차라리 아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학부모가 우리 교육 철학에 동의하고 일정한 발도르프에 대한 이해와 슈타인에 대한 이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분명히 문제는 생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실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마무리니까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주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 스티브 선생님께서 발도르프 강연록이 300여 편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영적 세상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강연이 영적 성장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인지학 부분은 깊게 아직은 안 팠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슈타이너의 핵심은 자유의 철학에서 발전되고 그리고 신제학에서 확인되고 아카샤 레코드를 봄으로써 자기의 확장성을 증명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지학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주제를 하고 있고 현안과 과제를 탐구하는 입장에서 발도르프가 그동안 살아생전에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에는 유기적 이론론, 영적 성장의 이해, 학부모든 학생이든 선생이든 간에 각자가 그런 개혁들을 일으키는 거를 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포럼이 많이 열릴 것인데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교육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얼마든지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하지만 진짜로 주도권에서 좀 벗어난 양평학교 그 양평학교의 자립성을 유지하는 길은 아무도 안 건드리는 그러한 점들을 좀 더 공개적으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지 않을까 시작은 다시 말해서 누구나 유기적 이론론을 이해하고 영적 자아와 만나는 것 몸은 영어로 봤을 때 영 이상의 세계 부티 마나스가 되는 방법을 조금 더 오픈시켜서 좀 더 학부모님들과 발도르프를 같이 공부하려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게 더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대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미리 그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현장에서 또 다른 질문 꼭 하고 싶으신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이전에 먼저 질문 또 있다면 한번 받아보고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로 질문이 없다면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윤련님께서 주신 질문은 발도르프 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슈타이너의 영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 그리고 또한 교사가 영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 발도르프 학교가 영성에 대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결국에 세 가지 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발도르프 학교에 참여한다면 교사든 부모든 그리고 학교 전체로서든 영성에 대한 탐구에 매진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패널들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해주신 말씀에 정말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양평학교에서도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사들의 교육은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카데미가 시작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참여 유도도 사실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학교가 역사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점점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Yeah, I would say also thank you for reminding us of the importance of parents' education. And if you think of trying to lift up a house with four corners, you can't lift just one corner at first. You lift a little on one corner, little on the other corner, little on the other corner, little on the other corner. And I think the four corners, maybe there are more than four, but it's at least the students, the parents, the teachers, and also the self. Parent education, teacher education, children education, self-education. 또한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 점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이 네 모퉁이를 다 신경 써야겠죠. 혹은 네 모퉁이보다 더 많은 모퉁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는 일단 첫 번째 아이들 교육, 그다음 부모 교육, 그다음 선생님 교육,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그 결과로 사실 제가 느끼기에 양평학교는 학생들을 일단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교사를 들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겉보기랑 다르게. 그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이제 적응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다른 발도르프 학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한 학교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 학부모님들 교육이나 혹은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저희 그렇잖아요.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각자의 자유잖아요. 말 그대로. 이 사상이 마음에 들면은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랑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떠나도 된다라는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여기 양평학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저희는 끈적거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죠. 우리가 사고성체 배우잖아요. 사고성체 공부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과거, 현재, 미래 사실은 이번 아카데미 때 다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도 사실은 사고성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떼놓을 수 없듯이 인간에게 사고성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참 어려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게 먼저 생기고 어떤 게 나중에 발달하나 그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나중에 더 발달한다고 해서 그게 더 존재적으로 우월한 거는 아닌 거죠. 또한 물체가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겠지. 에테르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을 테고 아스트랄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소울이 없고 근데 자아체가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해지겠죠. 실은 어느 하나도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간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 분담도 꽤나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의 결국 그것들을 다 종합하고 최종 어떤 결실을 맺는 거. 그 책임이 저는 교사가 가장 큰 곳이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은 우리가 계속 실제로 어떤 것을 가리기보다도 이걸 다 잘 종합해서 성화시키고 진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으로 삼자라는 마음들이 이런 질문으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학교에서 일하면서 참 이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신비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의 그렇죠, 사고성체, 이 아이들의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상급 좀 더 나이 많은 아이들에게서 발달해가는 그 자아,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다른 존재가 되어가거든요. 그것을 보는 것만한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 저는 동시에 그 현장 속에 있는 것만큼의 어떤 수많은 어떤 많은 내면의 인내가 필요하고 또 내적 성숙이 필요하고, 즉 그것만큼 어떤 수행을 요구하는 일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재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실은 그 하나의 성전이다. 저는 그것 이상으로 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만들어 온 문화, 그 성전을 존중하고 지켜주고 그것에 각자 역할은 다르더라도 온 삶으로 참여하는 것. 저는 저희 학교가 이제 5년 차인데 그 문화를 싹 틔웠다라고 저는 제 나름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결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스티브 선생님과 그리고 저희 학교가 전체로서 해온 이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류하면서 서로의 생각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 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로 아마 여기 계신 어떤 패널 분들도 그리고 앉아 계신 청중 분들도 어떤 다 모든 이야기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았지만 오늘 자리는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저희가 가진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월 세미나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를 항상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리에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류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 다 이야기하지 못한 3가지의 주제들이 있었죠. 그것들이 차차 더 풀리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아쉬운 대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appreciate